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월 금리가 동결된다면 미국 연준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사실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또 사진에 보이는 로버트 기요사키는 곧 일본의 중앙은행이 쓰러질 것이다 라는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같이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5%가 상승을 했죠. 근데 시장의 예상치는 5.1%, 5.2%였죠.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보통 미국의 주식이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의 단기적으로는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월 또 FOMC 연준에서 회의를 합니다. 날짜는 5월 2일과 3일인데요. 보통 이 회의를 하고 5월 3일 마지막 날 금리를 얼마나 올릴지, 동결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반가운 금리가 동결이 될 것이냐? 아니다. 5월에 금리 동결은 시기상조고 6월 정도 돼서야 이제 동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의견이 사실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자, 골드만삭스는 지금 CPI 지수가 나오기 전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3월에 CPI가 6%가 넘으면 미국의 주식이죠. S&P 500이 최소 2% 이상 하락할 것이다. 근데 이제 5%가 나왔죠. 더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물가가 좀 떨어졌네. 금리를 조금 덜 인상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주식이나 코인은 조금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소폭 상승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예상을 했네요. 자, CME 페드워치를 한번 보시면 5월에 기준금리가 25bp, 0.25% 정도 인상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63.5%라고 합니다. 자, 5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지금 33.5%고요. 아니다, 0.25%는 더 올려야 된다라고 보는 게 현재는 66.5%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이게 딱 고정된 게 아니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 퍼센티지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0.25%를 5월 달에 올릴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자, 월가의 투자 은행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절반 이상은 최종 금리가 5에서 5.25%다. 이 말은 미국 기준금리를 0.25%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절반 이상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요. 추세적인 측면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그 월가 은행들의 시장 예측의 추세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혹은 금리를 올리더라도 덜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은행들이 좀 더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회 연속 지금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지금 3.5%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는 이미 이거 금리 인상 긴축을 종료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또 총재님은 시장의 긴축 종료 관측에는 선을 딱 그으셨죠. 아니다. 더 긴축할 수 있다. 더 금리 올릴 수 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기대 인플레를 잡아야겠죠. 문제는 뭐냐? 이제 경기 둔화 흐름이 조금씩 신호가 보이고 있죠. 지금 이 총재는 올해 경제 성장률 2월 달 한국은행 냈던 전망치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죠. 1분기의 성장률도 소폭 플러스로 전환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자, 물가가 다시 올라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든 언론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습니다. 자, 월가의 전설 제레미 그랜섬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의 주식이 본격 하락할 것이다. 짐 로저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지금은 IMF 전 미국의 재무장관 JP 모건 CEO까지도 미국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엄청
지금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제가 봐도 이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됐다. 이제 문제는 언제냐라고 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도 아주 강력한 분 한 분 계시죠.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자, 이분 발언이 뭐라고 하셨냐 봤더니 다음에 쓰러질 은행이 바로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 뱅크 오브 재팬이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한국은행을 쓰러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게 이제 민간은행도 아니고 그 나라의 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거의 뭐 중앙은행이죠. 글쎄요, 이런 얘기를 왜 했을지 한번 보시면요. 미국의 그 폭스 비즈니스랑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자,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은 전 세계가 금리 올리고 있을 때 지금까지도 제로 금리를 채택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지금도 돈을 찍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빚잔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들은 또한 파생상품 시장에 자금을 대주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국채를 계속 사겠죠. 그러면 그 국채의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돈을 찍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빚이겠죠. 이 일본의 그 국채 시장이 커져서 그 일본의 국채를 가지고 또 누군가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그 예전에 홍익희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일본의 국채 시장을 지금 누군가 공매도를 치고 있다. 뭐 헤지 펀드들이 노리고 있다. 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이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 워런 버핏은 대량 금융 살상무기라고 언급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파생 상품 시장은 일본 중앙은행에 의해 돌아가고 있고 그 규모는 1,000조 달러에 이른다. 1,000조 원이 아닙니다. 1,000조 달러에 이른다. 자, 최근 금융시장에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 또 크레딧 스위스 몰락 이후 뭐 지금은 근데 좀 그래도 은행 위기가 진정된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기요사키 형님은 그런 거 굴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파생상품 시장과 지나치게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때문에 지금 취약한 상황이죠. 헤지펀드 공매도 칩니다. 글로벌 경제에 훨씬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뭐 볼커 예전에 그 연준 의장이죠. 이때만 해도 뭐 금리를 뭐 20%까지 올렸지만 그는 몇 년에 걸쳐서 금리를 올린 건데 지금 제롬 파월은 몇 개월 만에 지금 뭐 9번 연속 올려버렸죠. 그 속도가 이제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 비관론자였지만 차라리 이 미국 달러보다는 금을 가져라. 금은 비트코인 차라리 이게 더 낫다라고 시종일관 주장을 하고 있는 분이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이분은 2021년부터 지금 투자자들이 세계 역사상 최대의 추락을 보게 될 것 경고했죠. 자, 짐 로저스는 1918년 9년도부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받고 있을까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글쎄요, 좀 더 지켜보면 알 것 같죠. 여기서 좀 소름 끼치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사실 크레딧 스위스가 무너지기 전에 사실 그 다음 실리콘밸리 다음 무너질 은행으로 크레딧 스위스를 지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가 얘기한 곳이 일본 중앙은행이 만약 정말 쓰러진다면 거의 쓰나미급 그 경제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가 그럼 뭐냐? 뭐 미국의 어떤 그 기관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을 하면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공식화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경기 침체는 글쎄요, 이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걸 좀 못 느낄 수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지금 어마어마하다고 지금 보도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작년에 뭐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뭐 전반적인 시장에 뭐 큰 하락이 있었죠. 특히 코인은 아주 뭐 폭락을 했었죠. 자, ISM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건 미국의 생산업자들, 뭐 제조업자들에게 향후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이 지표가 50 이하면 뭐 굉장히 경기 침체 영역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50 이하로 온 지 지금 몇 개월 이미 지났죠. 자, IMF도
전 세계의 경제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가 왔는데 그럼 뭐가 더 남았냐? 뭐 대공황이 온다는데 그럼 뭐가 더 있을까요? 아직 거품이 안 빠진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미국의 주식입니다. 미국 주식이 왜 그러면 잘 버티고 있냐?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너무 가파르게 올리고요. 지금도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에 투자하면 이자를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 세계의 돈을, 유동성을 미국에서 싹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상황이 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현재는 건전하다는 거죠. 실업률도 현재는 매우 낮은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뭐 일본의 중앙은행이다, 뭐 그때 도이치뱅크다, 뭐 크레딧 스위스다. 핵심은 뭐냐면요.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영업을 하면 할수록 그 손실이 적자가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동성이 마르죠. 대출 짜고 은행이고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상황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항상 이건 거의 뭐 예외가 없습니다. 장기 침체는 무조건 왔습니다. 그때 충격이 오겠죠. 특히 이제 일본의 중앙은행이나 지금 전 세계 빚 없는 국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격이 좀 더 클 것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자, 쓰나미 오면 모든 시장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뭐 코인 당연히 가장 빠르게 흘러내릴 수 있고요. 뭐 부동산 시장, 뭐 그 주식 시장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문제는 하락의 폭,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제 그 장기 침체의 기간, 뭐 대공황 1929년도도 회복하는데 거의 뭐 십수년 이상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글쎄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앞으로의 시나리오, 그리고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만약에 자, 5월 3일 날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다면, 자, 1번이 되겠죠. 6월 달에도 동결을 한다. 그렇게 되면 저에겐 가장 좋습니다. 동결이면 시장은 단기 폭등도 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6월 말 심지어 7월까지도 미니 불장이 이어질 수 있다. 2번은 뭐냐? 5월은 동결하지만 6월 달에는 인하할 것이다. 이러면 이제 그 5월 달에 뭐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이미 경제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6월 중에는 시장은 꺾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5월 3일, 이제 3번을 말씀드리는데요. 5월 3일에 기준금리를 만약에 0.25%를 더 인상을 시켰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6월 달에는 동결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죠. 5월에는 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뭐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6월 14일 날 동결을 만약 한다면 오히려 6월에 그 기대감에 반등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4번과 5번은 좀 가능성은 전 낮다고 보지만 자, 4번은 5월 달 금리를 인상했는데 6월 달에 또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정말 전 세계에 버틸 수 있는 빚으로 지금 지탱하고 있었던 지난 십수년간의 경제 주체들 다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폭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연준이 4번이나 5번은 조금 unlikely 하다고 봅니다. 낮다고 봅니다. 5번은 뭐냐? 금리를 5월에 인상했는데 6월 달에는 인하를 한다. 이거 이제 뭐 피벗이라고도 하고 이제 정책의 변화라고도 하는데요. 금리를 보통은 인상을 했다가 이제 동결을 시켰다가 인하를 하죠. 근데 5번 경우는 인상했다가 바로 인하를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우 큰 폭락이 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4, 5번은 글쎄요,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예측을 제가 뭐 무조건 내가 맞춰버리겠다? 불가능합니다. 자, 맞추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좀 돕는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차원이 가장 크고요.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다 혹은 인하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단기 반등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뭐 대세 상승장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진 않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그럼 뭐 반등이 오면 판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빚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재무 상황이 모두 다르시잖아요. 뭐 빚이 많은 분이 있고, 아니 여윳돈으로 하셔서 그것도 너무 또 매수를 잘 하셔가지고 지금 좀 여유가 있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익절을 하실 수 있겠지만 어떤 분은 눈물에 손절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에 뭐 빠르게 반응하기보다 여러 가지 지표를 살펴보시고요. 거기에 맞게 좀 내 생각보다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범위가 왔을 때 조금 이번 단기 반등이 만약 온다면 그 기회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 제 생각만큼 안 올랐다? 그럼 저는 팔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이제 앞으로의 시장 추이도 제가 한번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종종 업데이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